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17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이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60이죠. 아, 이런. 오늘이 번외편을 포함하면 20번째 방송. 네, 20주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60항쟁 그 이야기가 아니군요. 60항쟁이 그게 60항쟁도 있고요. 60만세 운동도 있어요. 네. 저는 그 생각은 못했고요. 방송 생각만 해봤네요. 제가 노땅이다 보니까 좀 옛날 생각했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에는 번외편으로 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창립기념 심포지움에 참석한 독일의 베르너 레츠 씨와 스페인의 다니엘 라벤토스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차례로 전해드렸어요. 네. 모두 그동안 심포지움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죠. 소감 네. 같은 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슈퍼바이저님, 네, 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님으로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뭐 일단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는 네. 언론의 주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세개혁과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주요 주제로 다뤘는데 아무래도 이 주제가 관심을 받을 만한 주제였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 발표한 분들의 발표문이 좀 내용이 꽉 차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로서는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독일의 베르네츠 같은 경우는 딱 3박하고 워낙 빡빡한 일정이라서 일화는 별로 없지만 뭐 회냉면을 잘 먹었다라는 거 하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고 그리고 경복궁에 갔을 때 구경은 거의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간달프다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해갖고 그걸로 그냥 시간이 다 갔어요. 간달프하고 기념 촬영하려고 애들이? 네. 야. 나중에는 안 돼서 그래도 들어온 김에 건물 몇 개 안 되지만 다 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뒤에 이제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 애들 간달프 같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네네네. 찬희쌤은 심포지엄 운영위원장 맡으셨잖아요. 네네. 전체적인 총괄 기획 다 하셨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고생이 아니고 재밌었습니다. 예. 어쨌건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이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계셨어요. 오셨던 분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특별히 전해드리고 싶고요. 베르네츠 씨가 만 64세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더 건강해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독일 가서 또 그날 연설회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4세에도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또 결의도 다지게 됐고 다니엘 라벤토스 씨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띠인 58년 개띠더라고요. 전형적인 스페인 사람이고 아니지 바르셀로나 사람이고요. 뭐 파전, 뭐 김치, 된장, 비빔밥, 만두 못 먹는 게 없고 정열적이고 개방적인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친구가 왔다가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유프로님은 특히 2차 심포지움, 그러니까 라벤토스의 심포지움에서 사회를 보셨었잖아요. 어떠셨어요? 예, 심포지움 발표 내용도 좋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방청석에서 경청하시고 또 중요한 질문들을 여러 개 해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한마음 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심포지움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근데 심포지움의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7월에 큰 행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장님, 어떤가요? 7월 7일, 8일, 9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열리는데요. 마침 돌이켜보면 저희 연구소 2차 심포지엄 주제가 기본소득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 심포지엄이 기본소득 지구대회의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고요? 네. 그 지구면은 그게 어떤 뜻의 지구예요? 뭐 아시아 지구, 북동아시아 뭐 지구 뭐 이런 지구. 그런 지구가 아니고 어스 이거 지구. 우리 지구죠. 우리의 지구. 그야말로 우리 지구. 네, 우리 지구고요. 지구 네트워크는 BIEN, 그러니까 베이직 인컴 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기본소득 국가별로 있는 기본소득 네트워크 연합체입니다. 2년마다 지구 네트워크 대회를 여는데 이번에 한국 네트워크가 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안드로메다 네트워크 뭐 이런 건 없고요. 지구 밖으로는 기본소득이 퍼져나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화석에도 없군요. 달에도 없고. 듣자 하니까 그 올림픽 유치전이 왜 치열한 것처럼 이거 유치하는 게 굉장히 치열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뭐 경합했던 네트워크는 네덜란드 네트워크, 핀란드 네트워크, 쟁쟁하네요. 한국 네트워크였는데 그게 몬트리올,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네네. 몬트리올 대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던 건데요. 사실 지금 네덜란드, 핀란드가 다 실험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네네. 그 실험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지구 네트워크 유치를 띄우고 해서 싶었을 텐데. 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아시아에서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먹혔구나. 갑자기 네덜란드 네트워크에서 네. 네. 우리는 유럽 네트워크를 개최하면 되니까 양보하겠다 그랬고요. 또 훈훈한. 핀란드 네트워크는 네덜란드가 양보하겠다는데 또 투표까지 갈 수는 없는 거라 뭐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양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네, 슈퍼바이저님께서는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지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상임이사이시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손님들이 오세요? 근데 아무래도 지구 네트워크 대회이다 보니 여러 국가에서 오고 대강 외국에서 와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60인에서 80인 정도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네요. 참가자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내 발표자까지 하면은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행사입니다. 뭐 기조 발제자들을 소개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핀란드의 얀 오토 안데르손 교수가 오는데요. 이분은 뭐 경제학자지만 지금 이제 핀란드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기본소득 실시 때문에 실험 실시 때문에 핀란드 기본소득 운동의 개척자입니다. 특히 생태적 전환, 사회적 전환을 결합시켜서 생태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분이고요. 물론 녹색당은 아니고 좌파당 계통이고요. 그런데 핀란드에서 그동안 녹색당과 좌파당이 꾸준히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던 그 배경에는 야노토 안데르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나미비아의 사회복지부 장관 제파니아 카미타 주교, 루터교 주교죠. 이분이 키노트 스피커로 지금 오시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독일 좌파당 공동대표고 연방 의원인 카티아 키핑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 소장님하고도 친분이 많으시죠? 저도 좀 안면이 있죠. 이 기본소득의 현대적 이론을 정립했다. 물론 뭐 이분만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70년대 이후에 기본소득 운동의 이 이론적인 부흥을 이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는 필립 파레이스 벨기에의 교수가 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도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어요. 그 인도에서 마을 단위의 작은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을 직접 주관했던 사라트 다발라라는 사회학자가 옵니다. 뭐 아무튼 그 외에도 기조발제자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본소득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래서 사례 발표를 하거나 또는 기본소득 이론 연구를 해온 쟁쟁한 사람들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7일, 8일, 9일 이렇게 3일 동안 서강대 다산관이라고 하셨죠. 네. 참가 희망자는 뭐 당일날 오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참가 신청을 하시면 아주 좋고요. 참가 신청을 하시면 여러 가지 기념품 그리고 물론 약간의 소정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참가비는 자료집이 두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료집을 드리는 걸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지구 네트워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된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회와 토론회 외에도 7월 4일부터 10일까지를 한국 기본소득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거리 행사들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광고 말씀 같은 얘기를 좀 한참 동안 했어요. 네, 두 번의 외국 손님 인터뷰에 이어서 이제 다시 정규 방송으로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오랜만에 이 멤버들도 다시 만나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15회 때 그때 다뤘던 국가부채와 재정정책 이걸 이어서 국가부채와 새로운 재정통화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재정금융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약간의 그 이렇다 진행 포맷을 살짝 바꿨었잖아요. 네, 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일주일 동안 쭉 계속 있었던 주요 국내외 경제 소식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지난 6월 9일 네, 그때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25%로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했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6%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난해 2015년 3월과 6월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인하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정확히 1년 만에 0.25%를 추가로 인하해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다시 지연되면서 지연된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지난 5월 중에 미국 금리 인상이 6월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갑자기 부상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얘기 나왔죠. 예, 이렇다 해서는 뭐 9월 인상도 어렵다. 네. 올해 내에는 인상이 어렵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는데요. 6월 인상설이 제기되어서 사실 조금 당황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좀 뻘쭘했었죠. 예, 그래서 근데 누가 이기냐고 뭐 결국 네. 지난 5월에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엘렌 그 의장이 6월 인상설을 약간 유보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월 인상설이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예, 이렇다 해석이 맞았네요. 네. 이제 9월이 어떻게 될 건데요. 결국은 대외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경기가 이제 안 좋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은 우리 이렇다가 예상하는 것과 비슷하게 미국 금리가 9월에도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 9월 인상을 생각한다면 지금 6월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인하하는 수가 없죠. 결정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금리 인하의 배경에는 이제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 가서는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어서 경기가 하강할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선제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그 조선 해운 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자본 확충 펀드 조성안이 확정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네. 자세한 내용을 이번엔 찬희 쌤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이제 녹음을 우리가 6월 10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10일이죠. 금리 인하는 어제 했고요. 어제 했어요. 이거 발표는 또 그저께 했죠. 네. 연이어서 그냥 막 대형 폭탄이 막 터지는데 그러니까요. 8일날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죠.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앞두고 국채은행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 부실해질 거니까 먼저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들어서 조성하기 위한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안을 한번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면 자본 확충이 가장 시급한 은행 수출입은행이죠. 여기에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 1조 원을 직접 출자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참 말이 많았잖아요. 한국은행이 최대 10조 원을 정부 소유인 기업은행에 대출해 주기로 했어요. 이 자금에 기업은행이 1조를 보태서 11조 원 한도의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든 다음에 네. 국책은행, 다시 말하자면 이제 산업은행이 주요 대상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자본 확충이 필요할 때 그 금액을 꺼내 쓰기로 했습니다. 좀 정리 말씀드리면 말이죠. 해운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국책은행이 이제 부실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정부가 11조 원의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했고 그중 10조 원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조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국판 양적 완화가 이제 실행에 옮겨질 본격적인 채비를 갖췄다 이렇게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총선 때 제시했던 공약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 이제 하나가 실천에 옮겨지게 된 거죠. 새누리당 공약 기억하시겠지만 발권력을 통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한다. 이게 하나였고 한국은행이 주택담보증권을 인수해서 가계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앞에 거가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현안이기 때문에 어떤 해답이든 당장 내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체화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실탄만 준비를 했지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안은 아직 그렇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이죠. 그럼 이렇게 마련된 자본 확충 펀드로 앞으로 뭐 산은이나 뭐 소은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코코본드라고 코코본드.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이제 그 코코본드를 인수한 형태로 이제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게 되는 그렇게 과정이 네, 되나 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럼 결국 그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재정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해서 마련했다. 이것도 역시 전통적인 해법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라면 통화 발행을 통해서 국가 재정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형식으로 재정 정책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네네. 네.
제 입장에서는 약간 꼼수처럼 보이는. 근데 이런 논리를 연장하면 많은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과도한 정부 부채는 사실 뭐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냥 겉보기에는. 그럼 재정을 대신한 발권력이라는 무기를 그냥 막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그 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법은 이제까지 중앙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을 대전제로 하는 예. 전통적인 정책에서는 아주 금기시하는 해법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하게 되면은 통화 발행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더 높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예외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형식을 취했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논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역할을 발권력이 대신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본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본주제인 국가부채의 해소 방안과 새로운 통화정책으로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발권력으로 우리가 재정을 대신하는 방법 이제 여기 논의를 했는데요. 요거와 유사한 논리로 아니면 뭐 정반대 논리라고 해야 될지 나라 빚을 단숨에 해결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2011년, 2012년 미국에서 논의가 참 많이 됐던 방법인데 정부가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해서 그런 이제 빚을 갚는 거죠. 정부 부채를. 국내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돼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청취자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요. 1조 달러 동전. 아니 무슨 이게 올림픽 기념주화도 아니고 기존주화가 1조. 아니 이게 제가 오늘 좀 까칠해서 네, 장난 같죠? 네, 이게 농담 같죠? 농담도 아니고 이게 USA가 할 짓은 아니잖아요. 이게 가오가 있지. 근데 사실은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만들어라! 라는 청원운동이 나올 정도로 꽤 주목을 받았고요. 미국의 정치권까지 그 동전 논쟁에 가담하면서 장난거리가 아니라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가 사실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근데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근데 이거는 정부가 그럼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미국 법에 따르면 재무부, 네. 재무부는 이제 정부의 기관이죠. 재무부가 주화, 동전은 발행할 권리가 있어요. 아 지폐는 안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주화, 그러니까 1조짜리 동전이 되는 거죠. 주화의 경우는 발행 한도, 표시 금액에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재량으로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동전을 발행을 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게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합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2016년 4월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가 19조 달러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예, GDP 100%. 그렇죠. 이론적으로 1조 달러짜리를 뭐 19개, 20개 만들고요. 또는 뭐 10조 달러짜리 2개 만들고 그러면 정부 부채에서 완전히 헤어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20조 달러짜리 하나를 만들면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네. 뭐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찌질하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국채는 가계와 금융기관과 중앙은행 이렇게 여러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전 한두 두어 개, 두세 개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갚아요? 만들려면 갚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 엄청 수없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전을. 국채 이자와 만기 때 원금을 동전으로 갚든지 뭐 이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미국의 동전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동전 주조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재무부의 동전 발행안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재무부가 1조 달러짜리 동전을 하나를 찍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에 넘겼다고 하죠. 그러면 연준에 개설되어 있는 재무부 예금 계좌에 1조 달러가 예치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재무부는 필요에 따라서 그 돈을 찾아서 쓰면 된다는 거죠. 동전을 쪼갤 필요는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국채 이자나 원금은 이제 계좌에서 이렇게 그 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달랑 동전 몇 개를 딱 이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중앙은행에 주고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행한 돈으로 거액을 인출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런 그렇죠. 셈입니다. 네. 이게 좀 어처구니 없이 들리긴 하는데 재무부가 어차피 주화 발행권이 있으니까요. 뭐 법적으로나 경제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네. 디폴트가 이제 채무 불이행 결국 못 갚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못 갚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이게 지지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번에 저기 누구죠? 트럼프도 돈을 맞아. 찍어서 갚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지를 얻는 거죠, 막. 예.
그러다가 2014년 1월에 결국 미국 재무부가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는데 언제든지 국가부채 문제 해결 수단으로 다시 떠오를 그런 소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요. 그 정부 부채의 적정 수준 혹은 위험 수준 이런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사실 뭐 정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그렇다면 아무런 기준도 없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건 어떨까요? 뭐 한때 그 미국의 하버드대 로고프 교수란 분이 있어요. 네. 부채 위험 수준이 GDP 대비 90%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적도 있는데 그 논문에 오류가 있다고 뒤에 밝혀져가지고 아 그랬나요? 소란이 아 있었죠. 그랬어요? 예. 아 그 따붙이기를 잘못한 거죠. 엑셀 할 때 따붙이기를 잘못해가지고 역시 숫자를 잘해야 돼. 뭐 최근에 우리 했듯이 일본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40%인데도 네. 재정 자체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물론 뭐 소비세 인상을 시키냐 하냐 뭐 이런 거 말도 많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 얼마 전에 연기됐죠. 네. 17년에 하기로 됐던 소비세 인상 8%에서 10%를 아마 그 연기를 했을 겁니다. 아 맞아요. 예, 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적정 부채 수준과 관련해서 뭐 다른 기준은 전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절대적인 부채 비중이 아니라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채 이자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정부가 국채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까지도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반대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채 원금을 줄여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국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그 수령하는 거죠. 예, 추세가 그렇게 되면 된다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근데 이를 달리 말하면은 이제 기초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재정 수지 중에서 이자 지불을 제외하고 따졌을 때의 재정 수지예요. 이게 흑자가 되면은 국채의 원금을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예,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달리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금리는 명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목이죠. 예, 계산을 할 때는 뭐 실질을 따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면은 일반적인 실질 경제 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 명목 경제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부채는 지속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국채가 늘어나더라도 성장을 더 빨리 해버리면 국채 수준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특히 선진국의 국가 부채는 엄청났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전쟁 때 많이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GDP 대비 120%가 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거치는 동안에 명목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상태가 수십 년간 지속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어났지만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은 낮아진 거죠. 네, 이 유프로님 참 좋은 거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신자유주자들이 긴축하면서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사실 유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상식이거든요. 재정 정책의 기본 원리고 재정 정책의 상식인데 사실 이게 신자유주자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긴축을 주장을 하니까 재정 적자를 이제 최대한 안 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성장이 안 돼 버리 가지고 GDP가 낮아져서 그 경제 규모가 오히려 쭈그러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은 더 늘어나 버리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양적 완화하고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것도 사실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뭐 비전통적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말하는 거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전통적 해법의 연장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있고 경제 성장도 멈춰서 명목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잖아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네. 그러면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확 낮춰갖고 즉 마이너스 수준을 낮춰서 부채 부담을 버텨내고 있는 거죠. 이런 논리의 연장으로 최근에는
만기가 100년인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00년이요. 100년 뒤에 갚으세요. 네. 죽은 다음에 갚으세요. 멕시코가 네. 2010년에 처음으로 네. 만기가 100년짜리인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파운드 하로도 유로 하로도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아일랜드와 벨기에도 100년 만기 초장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2.3%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 예. 10년이면 강산도 한번 변한다는데 살아생전 상환이 도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만기가 100년이란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원금을 100년 후에 갚겠다는 소리인데 네. 그럼 아마 앞으로 100년 동안 원금 갚을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자나 따박따박 내면 되는 건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돈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남는 장사 같은데요. 뭐 그보다 더한 것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만기가 없는 영구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영구채가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구채라고 하는 것은 원금은 갖지 않고 이자만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만기가 길면 길수록 부도 위험은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터지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부도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물론 이자를 갚지 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요. 그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기가 아예 없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거의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국채는 만기가 없는 그 특징 때문에 국가 채무로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재정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구채를 발행하려는 움직임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국가 부채로 분류가 안 되니까 기존의 국채도 영구채 형태로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국가 부채를 정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역사적 사례도 있어요. 영국이 18세기 중반에 콘솔이라는 이름의 영구채를 처음으로 발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모든 정부 부채를 영구채로 전환해서 정부 부채 문제를 단칼에 해결했는데 그 당시에 이 방법이 이제 한 3세기가 지난 21세기에 다시 국가재정해법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당시 영국 정부가 발행한 콘솔이 지금도 런던 채권 시장에서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갚아야 되는 게 부채니까 뭐 갚을 그 시한이 도래하지 않는 영구채는 부채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이자만 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부채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부채 수준이 심각한 수준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이제 역설적으로 그 반증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국가와 개인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는데요. 개인의 경우는 뭐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소득을 갖고 있건 어쨌건 다 시장에서 소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수입원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가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계속 거두면 되니까. 어쨌건 조세 수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양적 완화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사실은 차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채가 만기에 돌아왔어요. 그럼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걸 또 갚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빚을 내서 또 빚을 갚는. 그렇죠. 개인과 국가를 똑같이 놓고 뭐 균형 재정이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꾸로 보면은 시장 논리를 갖다가 국가 재정 문제에다가 완전히 100% 대입한 그런 오류가 있지 않나. 그게 신자유주의 논리의 문제죠. 네,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누군가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갚는 건데요. 누군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새로운 채권을 매수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기존의 빚을 갚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왼손으로 딱 치면 오른손이 딱 받고 그런 느낌 같은데요, 그렇죠? 돌려받기가 영원히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국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하고 친한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니까요. 손바꾸기죠. 네, 손바꾸기죠. 사실 일본이 사실 그런 상황인데 국가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말이죠. 일본이 높은 국가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그러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대규모로 매수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이죠. 100년 장기채든 영구채든 이게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중앙은행이 사주면 국채 매수가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위험에 있고 장기 침체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이제 예상하기가 힘든데요.
근데 양적 완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시중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명목 경제 성장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성장 안 해버리면은 명목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러면은 국채 이자율을 아무리 낮춰서 마이너스로 만든다 하더라도 명목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국채 이자율보다 높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또 상황이겠죠. 실적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지금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서 최소한의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세계 경제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침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하는가 이 문제이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부채 수준을 관리하는 게 목표는 경제정책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든 마이너스 금리든 그런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까지 다 동원했는데 경기 회복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이런 현실에서 어떠한 수단을 더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금리를 그러니까 이자 수준을 이자 비용을 관리하면은 국채가 이제 지불 정지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파국은 피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간신히 파국을 모면하는 것이지 이런 그 침체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혜택에 선진국에서는 뭐 은행에 자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이제 아주 낮고요.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몇몇 나라의 정부는 돈을 마이너스 금리로 빌리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로 빌린다라는 것은 돈을 빌려가고 나면 때가 되면 돈을 또 준다는 겁니다.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되는데도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나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뭐 새로운 차원의 통화 정책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새로운 통화 정책, 예를 들어 뭐 헬리콥터 머니 같은 것도 다시 살아나서 논의되고 있고 이런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식한 질문. 헬리콥터 머니가 뭔가요? 이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 중에서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있죠. 아, 들어봤어요. 흔히 네. 통화주의, 시카고 학파, 네. 자유주의 경제학의 뭐 대부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1969년에 제안했던 아이디어예요. 하늘에서 네.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뿌리듯이 네. 100달러짜리를 막 이렇게 뿌리듯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중에 돈을 풀자.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우리로 따지면 10만 원짜리 수표를 막 날리는 건가요? 5만 원짜리 지폐를 5만 원짜리 지폐를 날리는 거죠. 아, 그 가끔 일러스트 뭐 신문에 그런 만화 같은 게 자주 그려지죠. 예. 이런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양적 완화 아니에요? 네, 일단 이 자주 있는 혼돈인데요. 어쨌건 프리드만이 말한 헬리콥터 머니하고 양적 완화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반 시중은행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헬리콥터 머니, 프리드만이 말한 헬리콥터 머니는 국민들의 계좌에 직접 현금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수요를 늘리고 물가를 자극한다 이런 거죠. 물론 국민의 계좌가 아니라 정부의 계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채를 매입한다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통화 공급인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국채를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를 발행을 늘리면 동시에 중앙은행 자산, 그러니까 국채를 매수했으니까요. 자산도 늘어나죠. 그렇죠. 돈은 풀고 대신에 국채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 자산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프리드만식의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발휘해서 돈을 가게나 정부에 넘겨주는 건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산 증가가 없어요. 국채나 채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은 넘겨줬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화폐란 부채를 뜻하기 때문에 부채만 증가한 꼴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의 현금 보유량을 늘려주는 건데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지 그렇죠. 않습니다. 우리가 양적 완화할 때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 머니 길거리에다가 돈을 뿌리는 것 같은 식으로 가게에
그리고 정부에 직접 돈을 건네주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을 자극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당장은 지금 들리기엔 또 황당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화 네. 일이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하늘에서 그냥 돈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기본소득은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해서 주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건 또 돈을 그냥 막 찍어서 준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좀 심하죠 이건.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현재 세계 경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 궁지에 몰렸다는 이야기로 뭐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이제 재정으로 하는 거니까 재원소득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네네. 고민하는데 네. 이건 뭐 아예 그런 재원 마련 대책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헬리콥터 머리는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 정책이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는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중앙은행 발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기시해 왔던 거죠. 음흠. 그런데 지금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는데 그냥 현상을 관리할 뿐이지 경기 부양 효과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장의 무기로 헬리콥터 머니를 이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실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프리드만 이 얘기를 한 건 70년대인데요. 이 오래된 얘기를 되살리는 사람이 미 연준의 전 의장인 버냉키입니다. 물론 버냉키 주장은 프리드만과 좀 다릅니다. 버냉키는 지난 세계금융위기 당시에 헬리콥터 머니를 세금 환급 형식으로 시민한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개별 시민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각 시민한테 세금 환급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해요. 그런데 그럼 중앙은행이 그 액수만큼 돈을 찍어 정부에 주는 한. 최근에 세계적으로 쟁쟁한 여러 경제 전문가들도 뭐 이런 제안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경제가 전통적인 이 통화 정책으로는 통화 재정 정책으로는 벗어나지 못할 정도의 막바지길에 몰렸다고 봅니다. 네, 버냉키 말고도 이제 영국의 전 금융감독청장인 터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터너도 이제 발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정부를 규율하는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서 너무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충분한 정책 설계를 하면서 헬리콥터 머니를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렌 루이스 교수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이 사람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조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는 민주적 헬리콥터 머니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뭡니까 이거 백가쟁명. 같은 느낌이 영국 사람이 들어요. 많은데 영국 노동당 대표 이제 코빈도 네.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그렇죠. 헬리콥터 머니의 주창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자기는 직접 이걸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양적 완화는 돈이 은행 꺼내면 머물러 있어서 실물 부분의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비판하면서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정부가 공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하거나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데 직접 지출하자고 하는 그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헬리콥터 머니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보면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게 주자. 그리고 정부가 재정 지출 형태로 시민에게 돈을 풀자.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고 봅니다. 뭐 버냉키처럼 조세 환급으로 개별 시민한테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조세 환급 같은 방식을 거치지 않고 아예 직접적으로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어디에 쓰일 것인가 바로 이 문제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세를 걷어도 마찬가지고 또 헬리콥터 머니처럼 그렇죠. 국채 매입 없이 그냥 정부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가 재정 지출 형태로 돈을 풀 때도 어디에 돈을 풀고 누구에게 이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가 이 문제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호불호를 따지고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재원을 마련해서 네. 어디에 투자하는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또 하나 더 저는 이제 역사적 사례에서 예상되는 통화 재정 정책을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헬리콥터머니의 이제 전형적인 것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길에 뿌리듯이 부채만을 늘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가 맞지가 않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방식을 취할 것 같은데요. 네.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 방식입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접적으로 인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양적 완화는 유통시장에서 사오고 있거든요. 네,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예. 국채를 수입. 그런데 발행시장에서 정부가 그 국채를 발행하는 걸 바로 중앙은행이 사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왼손 아, 오른손 직거래? 왼손 오른손. 예. 직거래. 이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그걸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한 헬리콥터 마니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두 가지 선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는 일본인데요. 1932년에 대공황 시기에 일본 재무상 다카시 고레키오가 그 도입한 방법인데요. 중앙은행이 직접 정부 발행 채권을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일본이 대공황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카시 고레키오가 케인즈 이전의 케인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것은 그 50엔짜리 그 지폐에 이 사람 이제 얼굴이 있죠. 그 암살된 사람 아니에요? 뭐 암살이라기보다는 살해됐다고 봐야 되죠. 1936년에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다카시 고레키오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군비 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군국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1936년 2월 달에 쿠데타인데요. 그때 6명이 살해당하는데 그때 살해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완전히 군국주의화가 되죠. 그래서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1938년에 전시동원령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도 그랬던 사례가 있고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1943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의 미연준은 재무부의 감독 아래서 국채 수익률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국채금리 상한제인데요. 이제 국채금리 상한제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국채 가격 한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리와 가격은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요. 왜 이제 그 금리 상한제를 실시했는가 하면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비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이자를 싸게 하기 위한 거죠. 이자를 싸게 하려고 하면은 국채를 비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무부가 국채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전쟁 때니까 캠페인을 벌이면서요. 그래서 애국주의까지 동원하면서 국채를 판매하고 그래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나머지 채권을 그 목표의 가격에서 미연준이 그대로 다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채금리를 일정 수준 아래 묶어두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9년이나 지속되었거든요. 이게 전쟁 때 일어났지만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1951년까지 지속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로소 지금과 같은 그 재무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오히려 헬리콥터 마니와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대차 대조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리고 역사적 사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사례를 말씀하신 건데 핵심은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채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손바꾸기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헬리콥터 마니 그러니까 그냥 돈을 찍어내서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상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자산도 늘어나는 거니까요. 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 그러니까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요.
양적 완화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할 때 결국 그 돈이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 은행권에 고여 있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민간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민간에다 그냥 돈을 찍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 지출의 형태로 민간에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국가한테 먼저 줘야 되겠죠. 저는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발권력을 써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발권력으로 정부 재정을 뒷받침해줘서 정부 재정을 튼튼하게 해준 다음에 그 재정 지출을 늘려서 불황을 타개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발권력으로 국민들한테 줘서 즉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서 소비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불황을 타개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불황 타개 측면에서는 어느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유프로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는 이제 가계 지원을 했을 때 그 일부를 저축을 해버리면 또 그럴 쓰지 수 않고 있네. 저축을 해버리면 효과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재정을 확충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가 이제 오히려 이제 강한 주장인데요. 뭐 저 같은 생각에서는 뭐 지금과 같이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득을 보존해 줬는데 저축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맞아요. 직접적으로 지원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근데 가계부채 갖습니다. 이자 감대 쓰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은행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가계부채 이자 감대 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로 해서 가계부채를 정부 지출로 탕감한다든지 이런 조치하고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계소득으로 나눠줄 때도 정부 지출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든지 이게 맞는 거지 정부 지출이 아니라 그냥 중앙은행이 직접 준다 이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헬리콥터 머니 그래서 가계 지원을 해주자는 안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그냥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말과 똑같이 들리거든요. 동일한 건 아닌가요? 일단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개별적인 시민한테 이전하는 소득이죠. 중앙은행이 주는 게 아니고 개념상. 뭐 개념상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기본소득은 이제 항구적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을 지원하자는 거고 매달 주는 거죠. 네, 헬리콥터 머니는 불황 타겟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특정 액수를 이제 뿌리자라는 거니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해서 발권력을 활용하자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건 기본소득은 중앙은행이 직접 가계 지원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개별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 마련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조세 이외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헬리콥터 마이나 또는 뭐 아까 그 콘솔 연구체도 나왔는데 무이자 연구체 등 새로운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무이자 봅니다. 연구체요? 네. 이자도 안 받아요. 이자도 안 갚아요. 야, 이 뭐야 그래 갖다 쓰는 거잖아, 그거. 그렇죠. 야, 제가 사실은 무이자 연구체라는 것은 링컨 때 있었던 국가화폐, 네, 국가화폐.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동전은 재무부에 주주할 수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방식인 것인데 그렇게 그런 방법의 재정 마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이 재정을 어디에 쓸 건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조세로 마련했건 또는 다른 통화정책을 통해서 마련했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용처의 문제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빈이 공공서비스나 녹색 인프라 확충에 쓰자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그걸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라고 주장할 때 코빈은 사용처의 문제를 갖다 부각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신 걸 좀 들어보니까 사실 뭐 국가 부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현실상에 있어서는 어쨌건 재정 건전성이라는 모토를 갖고 정부 손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족쇄를 당장 풀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좀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로 좀 얘기가 좀 몰아져 가는 것 같은데요. 즉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서 국가 부채는 늘리지 않으면서 즉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정 자원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예,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균형 재정의 그 논리가 워낙 강하고 그렇죠. 이제 정치권은 이제 정치적 상징 때문에
저 부채의 비중을 늘리는 걸 이제 안 기피하게 좋아하죠. 되겠죠. 네. 근데 만약 발권력을 동원해서 재정 자원을 확보하는 것들이 하나의 원칙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은 큰 대세가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사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의 의미가 이제 없는 사라지게 거죠. 그렇죠. 해석하게 네. 되는 네.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근데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말 말씀하셨잖아요. 예. 막 그렇게 막 헬리콥터 머니처럼 막 뿌리는데요.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 저거 이제 저거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는 분이 왜 그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시는지 그냥 던져본 말인데. 나라 걱정하는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부의 발권력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은 그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정부가 마르지 않는 샘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런데 뭐 조금 지나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플레이션 극복이 우선적인 과제이거든요. 그렇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부작용을 없애자 뭔 걸 해결할 때 그런 뭐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사례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돈을 풀어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네네. 제일 유명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제1차 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때인데요. 3년간 물가가 1조 배 올랐습니다. 1조 배.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도 아니고 1,000,000배도 아니고 1조 배가 올랐거든요. 뭐 그 이유는 뭐 제1차 대전 전쟁 배상금 마련이 지금 이유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물가가 1조 배 오를 것을 걱정한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현실적인 걱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3년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이 20년, 일본에서 20년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또 단기간에 끝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의 극복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디플레이션 극복 자체를 하지 못하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고액 동전을 행정부의 기관인 재무부가 발행하는 안을 처음 얘기했고요. 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중앙은행. 중앙은행 사실 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중앙은행이 국채 직접 매수를 하거나 헬리콥터 머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좀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게 그거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같은 것 같아요. 네. 현재의 문제를 국가가 가진 발권력으로서 이제 해결하는데 그 발권력을 누구한테 주느냐, 행정부한테 동전으로 발행하는 권력을 주느냐, 중앙은행에 주느냐, 뭐 그런 차이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법적인 의미에서 중앙은행이 행정기관이 아닌 거지. 사실 다 그렇죠.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결국 국가 발권력이라는 의미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신자유주의가 낳은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는 이제까지 합의된 경제 논리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즉 국가 차원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찬희 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 신자유주의가 만드는 전통적인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에 보면 다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국가가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면은 국가는 언젠가 하여튼 형식적으로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국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면 갚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 재정 건전성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별로 또 해악적인 정책일 수도 있고 또 국채를 또 차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안 갚아도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우리 세게 나가는 것 얘기 뭡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세계 경제가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다. 전통적인 재정 금융 정책이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갑자기 어려운 얘기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충분히 어려웠어요. 네. 저 오늘 얘기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우습지만 또 한편으로 진지한 이게 얘기였던 다 농담 것 같아요. 같은데 다 이제 레알이 돼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째,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 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이제 급증하는 바람에 전통적인 재정 정책들이 다 한계에 이르렀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제로금리의 시행으로 전통적인 통화 정책도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둘째, 그래서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 대책으로 실행해온 그 비전통적 통화 정책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양적 완화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을 했지만 뭐 경제적인 파국을 지연을 시킨 것이지 디플레이션을 탈출한다든가 성장을 회복한다든가 하는 목표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국가가 발권력을 활용해서 동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재무부가 화폐를 발행하든 동전. 중앙은행이 돈을 찍든 이렇게 이제 정부 재정과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이제까지 이제 금기시되어 왔던 새로운 개념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재정, 금융 정책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제 시스템과 경제 정책을 기존에 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아니라 이제 통째로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예, 훌륭한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시대가 달라진 것은 분명하죠. 네. 뭐 얘기 마치기 전에 한마디 더 보태자면요. 네. 어쨌건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치어리더 역할을 해왔던 IMF 보고서가 있는데요. IMF가 어쨌건 이 이득보다 폐해가 훨씬 심했던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이에요. 근데 바로 이 IMF가 금융 규제를 완화해라, 재정 건전성 지표를 지켜라라고 압력을 가하던 각국 정부한테 압력을 가하던 그런 기관 아니었습니까? 네. 한국이 외환위기 맞았을 때 긴축 재정을 만병통치약 인양 밀어붙였던 것도 IMF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긴축 재정 정책이 부작용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긴축 재정을 하니까 생산은 감소했고 실업은 늘어났고 진위계수만 높아졌다. 소득 불평등만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사실이죠. 진짜. 그렇죠. 지금 문제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긴데요. 부채를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국가 부채죠. 경제 성장을 통해서 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택지가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선택지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재정 흑자를 내야 되는 인위적으로 흑자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가 좋아져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복지를 축소하고 긴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재정 흑자를 내야 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럴 때 과연 뭘 선택해야 될까요? 앞에 걸 해야죠. 앞에 걸 하는 게 더 나은 선택. 지금 IMF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IMF가 그렇게 자기 하라는 반성인 거예요. 거죠. 자기 반성.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얘기 정반대의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들 IMF 스스로가 신주 단체처럼 받들고 있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금융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폐기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이냐 경제학 교과서의 정설로 돼 있는 재정 건전성 신화가 이제는 막을 내릴 수밖에 내려야 없는 되는 거죠. 이제. 뭐 막을 내려야 된다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에 부딪힌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안적인 금융 정책, 재정 정책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건 그간의 낡은 교리나 관념에 얽매여서 정부나 정치권이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IMF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게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권고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고 나서 배웠던 걸 더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하셨는데 뭔가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이제까지 통념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 모처럼 다 맞은 것 같아요. 예. 네, 뭐
의견의 일치는 봤는데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쨍한 맛이 없어요. 좀처럼 이렇게 뭔가에 대한 해법이 명쾌한 그런 게 없어서 생각해 보니까 각국 세계 정부가 이제 경제 정책이랍시고 내놓는 이 해법들이 뭔가 혼돈스럽고 안 가본 네. 길이라서 그래. 안 가본 길. 네, 지금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네. 외국 신문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중앙은행을 미지의 영역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중앙은행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아, 네, 방송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뭔가 더 깊숙한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그래서 그랬나 봐요. 가지 않은 길을 찾는 게 대안 아닐까요? 멋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쉬지도 않고 한숨에 그냥 단번에 1시간 네. 가까이 네, 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어려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브렉시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예, 6월 23일인가요? 네, 유럽연합 탈퇴협을 둘러싸고 영국이 국민투표를 하죠. 네, 좀 더 핫한 이슈로 더 재미있는 방송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